이거라도 가지고 가요. 새벽 골목 맨발로 뛰어나온 아들이 어머니의 떨리는 손 위에 조심스럽게 금반지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난 또 벌면 되지만 엄마까지 애쓰게 하고 싶진 않아. 그 말을 남긴 채 아들은 반지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1조 재산을 가진 재벌 회장은 차가운 새벽 골목에 그대로 주저앉아 숨도 못 쉬고 오열했습니다. 왜 1조 재벌 회장은 이 골목에서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이 금반지 하나가 한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뒤집어 놓았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의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한복판의 고층 빌딩.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인데도 한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한서윤 회장이었습니다. 72살의 나이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느 젊은이 못지않게 단단했습니다. 회색 정장에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어느 하나 흐트러짐 없는 자세.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서윤 회장이 들어서자 안에 있던 젊은 직원 2명이 깜짝 놀라 대화를 멈춥니다. 순간 엘리베이터 안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숨소리조차 조심스레 내쉬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그저 앞만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아직 불이 다 켜지지 않아 어스름했습니다. 한서윤 회장의 구두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딸각.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이유는 아마도 주변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한서윤 회장은 곧장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큰 유리창 앞에서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이 자리, 이 풍경이었습니다. 아침 9시,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한서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계약건이 성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자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큰 계약이었죠. 하지만 한서윤 회장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짧은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비서가 물러나고 다시 혼자 남은 회장실. 한서윤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위해서요. 오후가 되자 비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 모임 건인데요. 따님께서 참석하기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서윤 회장이 고개를 들어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서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께서도 일정이 겹쳐서 못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서윤 회장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한숨만이 새어나왔을 뿐이었죠. 알겠어요. 괜찮아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러났습니다. 다시 혼자 남은 한서윤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틀 위에는 얇게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먼지를 쓸어내자 10년도 더 전에 찍은 사진 속 얼굴들이 드러났습니다. 저녁 6시 회장실 한쪽에 마련된 식탁에는 고급 한정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전복죽에 갈비찜, 각종 나물과 전,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김치까지. 특급 호텔에서 직접 가져온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맞은편의 의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혼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전복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목으로 넘기는 것만 같았죠.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빈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자리가 비어 있었을까요? 다들 바쁘긴 하네. 한서윤 회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없으면 더 바쁘겠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녀 지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한서윤 회장의 얼굴에 잠깐 기대가 스쳤습니다. 혹시 마음을 바꿔서 오겠다는 전화일까요? 여보세요, 지연아. 엄마, 나 좀 바쁜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번에 투자건 있잖아요.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 이야기뿐이었죠. 알겠어. 내일 처리해줄게. 고마워요, 엄마. 그럼 끊을게요. 바빠서. 짧은 통화가 끝났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은 이미 다 식어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전복죽도 이제는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더 놓여 있었습니다. 아까 책상 위에 있던 사진보다 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과 3자녀.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서윤 회장의 시선은 막내 아들 재민의 얼굴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른 2자녀는 보지 않고 오직 막내 아들만 유독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사진 속 재민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회장실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빌딩의 다른 층들은 이미 불이 다 꺼졌지만 최고층 회장실만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창가에 서서 손에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잔을 입술에 대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잔을 들고 야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내려오면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그 순간 한서윤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구 씨, 지금 잠깐 올라올 수 있어요? 잠시 후 비서실장 정민구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한서윤 회장을 20년 넘게 보좌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부른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한서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구 씨, 내일 아침 바로 준비해요. 무엇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한서윤 회장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주 크게. 끝난 것처럼 만들어요. 정민구 비서실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이 무언가 결심했을 때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다는 것을요. 회장실에 불이 꺼지고 빌딩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새벽녘 도시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한서윤 회장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실에는 2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과 비서실장 정민구. 2사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민구 비서실장은 회장의 말뜻을 헤아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끝난 것처럼 만들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한서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구 씨, 언론에도 흘려요. 부도설로요. 직접 보게 해야 해요. 내가 버려지는 걸요. 정민구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한서윤 회장을 모셔왔지만
이런 말은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가짜 이사회 공문을 만들어요. 경영권 박탈, 회장직 해임, 임시 경영체제 전환. 그렇게 써요. 그리고 경제 기자들한테도 소문을 흘리세요. 서윤그룹 부도 위기설이라고요. 한서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민구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혹시라도 주가가 흔들리기라도 하면. 그래서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민구 씨. 외부 변호사를 섭외하세요. 실제 보안 요원도 필요해요. 단 진실을 아는 사람은 최소한으로 해요. 정민구 비서실장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이 이렇게까지 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민구 비서실장은 믿을 수 있는 외부 변호사에게 조용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사회 공문도 만들어졌습니다. 회장직 해임을 통보하는 공식 서류였습니다. 물론 가짜였지만 누가 봐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새벽녘 익명의 제보가 경제부 기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서윤그룹 유동성 위기, 한서윤 회장 경영권 상실 임박. 몇몇 인터넷 매체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었지만 불씨는 이미 지펴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서윤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한 지 몇십 년이 되었을까요? 아침마다 당연하게 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화장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립스틱을, 파운데이션을 하나하나 지워냈습니다. 거울 속에는 민낯의 72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처진 눈꺼풀,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난 피부. 한서윤 회장은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늘 입던 정장 대신 구석에 걸려있던 낡은 가디건을 꺼냈습니다. 언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회장으로 살면서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죠. 구두도 벗고 평범한 단화로 갈아 신었습니다.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곳에는 회장이 아닌 그저 평범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구 비서실장과 함께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는 변호사였고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은 보안 요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내 한서윤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한서윤 회장님,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시게 됩니다. 이사회의 결정입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해임을 통보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류에 찍힌 도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짜인 줄 알면서도요. 보안 요원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장실 출입 카드를 회수하겠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카드에는 한서윤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0년 가까이 들고 다녔던 카드였습니다. 손에서 카드를 놓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비서들이 들어와 개인 물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의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았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수첩하고 안경만 주세요. 비서가 낡은 수첩과 안경을 가방에 넣어 건넸습니다. 한서윤 회장이 가져갈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것들 중에서 정작 필요한 건 손바닥만 한 수첩 하나와 안경 하나뿐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장도 아니고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그저 한 명의 늙은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로비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한서윤 회장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뉴스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그룹 부도설, 한서윤 회장 해임. 인터넷 뉴스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개 숙여 인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한서윤 회장은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회사 건물 밖으로 나가는 마지막 걸음이었습니다. 정문을 나서자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한서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필요 없어요. 운전기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한서윤 회장은 이미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평생 차를 타고 다녔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발로 걷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본 게 언제였을까요?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교통카드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카드에 돈을 충전하는 방법도 물어봐야 했습니다. 점원이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여기 대시면 돼요. 5,000원 충전하실래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교통카드를 받아든 한서윤 회장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 작은 카드 하나가 이렇게 낯설 수가 있을까요? 회장실 출입카드는 50년을 들고 다녔지만 이 교통카드는 처음이었습니다. 지하철 개찰구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사람들 틈에 섞여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탔습니다. 한서윤 회장도 그 속에 섞여 탔습니다. 자리는 없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덜컹거리며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그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구나.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거야. 지하철은 어둠 속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한서윤 회장의 여정도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한 번 더 탔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풍경이 변해가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점점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들이 나타났습니다. 깨끗하고 잘 정돈된 거리였습니다. 장녀 지연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한서윤 회장은 옆자리에 앉은 모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딸과 60대쯤 되어 보이는 어머니였습니다. 딸이 어머니 손을 잡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 먹고 싶으세요?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 집에 가서 내가 해먹지 뭐. 안 돼요. 오늘은 제가 꼭 사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시려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딸 지연이가 자기 손을 잡아준 게 말이죠.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내렸습니다. 장녀가 사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눈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30층이 넘는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이 사준 아파트였습니다. 결혼할 때 선물로 준 것이었죠. 아파트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이 로비를 지나가는데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2305호에 좀. 방문자 등록하셔야 합니다. 성함이랑 연락처 적어주세요. 한서윤 회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친딸 집인데 방문자 등록을 해야 한다니. 하지만 경비원은 그녀가 누군지 알 리 없었습니다. 그저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일 뿐이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방문자 명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낡은 가디건을 입은 노인. 딸에게 찾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2305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은 고급스러운 원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초인종을 누르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녀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현관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재산? 걱정 마. 이미 내 명의로 다 빼놨어. 빌딩 2개, 강남 아파트 3채. 다 정리했다니까. 한서윤 회장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장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어차피 얼마 안 남았잖아. 나이가.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낫지. 상속세도 아껴야 하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그 사람은 이미 남이잖아. 12년 전에 엄마가 직접 자른 거야. 신경 쓸 필요도 없어. 한서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몇 분이 흘렀을까요? 한서윤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초인종을 누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눌러야 할까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까요? 한서윤 회장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아니,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서 들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차피 얼마 안 남았잖아, 나이가. 막내 아들은 이미 남이잖아. 한서윤 회장은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바닥에 납덩이가 달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초라한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넌 이미 정리했구나. 한서윤 회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딸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한서윤 회장은 바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누군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황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아파트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조용한 골목이었습니다. 골목 끝에 낡은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그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가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딸 지연이 어렸을 때 생일 선물로 받았던 목걸이였습니다. 한서윤 회장이 직접 골라서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지연이가 너무 좋아하며 매일 목에 걸고 다녔었죠. 몇 년 전 지연이가 이 목걸이를 돌려주며 말했었습니다. 엄마, 이제 스타일이 안 맞아서요. 보관해주세요. 한서윤 회장은 그 목걸이를 버리지 못하고 가방에 넣어 다녔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목걸이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금목걸이였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한참을 그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벤치 옆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목걸이가 손가락 사이로 떨어져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딸랑 작은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50년을 키운 딸이었습니다. 배 아파 낳은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자기를 돈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서야 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곳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둘째 아들 도훈의 집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시 이동했습니다. 한서윤 회장의 눈은 여전히 붉어져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버스 안 사람들이 볼까봐 고개를 창 쪽으로 돌렸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30분쯤 지나 둘째 아들 도훈이 사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이곳도 깔끔하게 정돈된 주택가였습니다. 빌라촌이었습니다. 한 채에 10억은 좋게 넘을 것 같은 고급 빌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돌아다녔으니까요. 평소 같았으면 차를 타고 편하게 이동했을 텐데 오늘은 모든 게 달랐습니다. 도훈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빌라였습니다. 깨끗한 흰색 외벽에 예쁜 정원이 딸려 있었습니다. 현관문 옆에는 인터폰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인터폰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버튼을 누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손이 떨렸습니다. 장녀의 집에서 들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혹시 도훈이도 그럴까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기다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다시 한번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길게 눌렀습니다. 도훈아, 엄마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자기 목소리가 집안에 들릴 것입니다. 한서윤 회장은 인터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카메라가 자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분명 집 안에서는 자기 얼굴이 보일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안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2층 창문에 환하게 켜져 있던 불이었습니다. 그 불이 스르륵 꺼졌습니다. 이어서 1층 거실 불도 꺼졌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집안의 불들이 꺼져갔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훈이가 집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으로 자기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있는 겁니다. 없는 척하려고요. 도훈아. 한서윤 회장이 다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엄마야. 잠깐만 문 열어줘. 할 얘기가 있어. 하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마치 아무도 없는 집처럼 보였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인터폰 앞에서 꼼짝없이 서 있었습니다.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이 보였습니다. 입을 여러 번 열었다 닫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들아, 제발 문 열어다오. 엄마를 못 본 척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현관 계단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혹시 이웃 사람들이 볼까 봐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집에서 멀어졌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공터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낡은 벤치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가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훈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까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걸어봤자 받지 않을 겁니다. 아니, 받는다 해도 무슨 소용일까요? 집에 있으면서도 문을 안 열어주는데 말이죠. 한서윤 회장은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한서윤 회장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때 노부부 한 쌍이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글쎄,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까? 그래, 좋지. 우리 같이 만들어 먹자고. 두 사람은 다정하게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또 핑 돌았습니다. 날 모르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구나. 한서윤 회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훈이는 인터폰 화면으로 어머니를 봤을 겁니다.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까지 꺼버렸습니다. 없는 척한 겁니다. 한서윤 회장은 가방 안을 뒤적였습니다. 아침에 회장실에서 가져온 가짜 공문이 만져졌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회장직 해임, 경영권 박탈. 활자로 박힌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그 서류를 천천히 구겨버렸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진짜였으면 어땠을까요? 정말로 회장 자리에서 쫓겨났다면, 정말로 재산을 다 잃었다면 자식들이 이렇게 나올까요? 한서윤 회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일어나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삼각김밥 하나를 집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삼각김밥의 겉포장을 뜯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한입 베어 물었지만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삼각김밥을 그대로 벤치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아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벤치에 앉아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습니다. 요즘은 공중전화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일어나 공중전화 부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부스 앞에 서서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요? 정민구 비서실장에게 전화해서 이제 그만 돌아가겠다고 할까요? 아니면 도훈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볼까요? 한서윤 회장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걸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호텔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한서윤 회장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저 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12년 전 집을 나간 막내 아들, 윤재민. 그 이름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재민이를 만나야 할까요? 12년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찾아가도 될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장녀도 둘째 아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막내 아들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작은 여관을 찾아 방을 잡았습니다. 하룻밤에 3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평생 특급 호텔만 이용했던 그녀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낡은 여관방, 삐걱거리는 침대, 곰팡이 냄새가 나는 이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장녀의 차가운 목소리, 둘째 아들의 외면. 그 모든 것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이름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윤재민. 12년 동안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이름은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지우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손이 멈췄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연락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그 이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12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재민이가 28살 되던 해였습니다.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재민이는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반대했습니다. 재벌가의 아들이 그런 집안의 딸과 결혼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민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날 회장실에서 모자가 마주 앉았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 만나려면 다 포기해. 회사도 재산도 가족도. 재민이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신 내 자식이라 부르지 않겠다. 나가거라. 재민이는 일어났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한서윤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금방 돌아올 거라고. 며칠 지나면 다시 찾아와서 용서를 빌 거라고. 하지만 재민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서윤 회장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이가 어떻게 사는지, 행복한지, 건강한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재민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재민이, 웃고 있는 재민이, 그리고 회장실을 나가던 재민이의 뒷모습. 한서윤 회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먼저 연락하지 못했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워서였을까요? 아들이 자기를 거부할까 봐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한서윤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재민이를 만나야겠다고. 12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가야겠다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정민구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구 씨, 재민이 주소 좀 알려줘요. 아무도 따라오지 말고 주소만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동네였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주소를 손으로 적어두었습니다. 아침 일찍 여관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갈아타고 또 갈아탔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이번에는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한서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풍경이 점점 낡아져 갔습니다.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낡은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가게들, 금이 간 도로, 오래된 주택들. 마을버스가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런 동리가 서울에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에 쥔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은 좁았습니다. 양쪽에 낡은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빨래가 줄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골목 한쪽에는 쓰레기 봉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주소를 찾아가며 하나하나 문패를 확인했습니다. 낡은 문패들이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반지하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집이었습니다. 문패에는 윤재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계단 앞에 섰습니다. 계단은 시멘트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끼도 끼어 있었습니다. 난간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2년 만에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아들. 과연 반가워할까요? 아니면 문전박대를 당할까요? 한서윤 회장은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낡은 가디건이었지만 그래도 단정하게 여몄습니다.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며 떨림을 멈추려고 애썼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계단, 2계단. 내려갈수록 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지하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습한 냄새가 났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계단 끝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철문이 보였습니다. 빨간 페인트가 벗겨진 문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문 옆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창문 안쪽으로 낡은 커튼이 보였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이 문을 두드리면 12년이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거절이 시작되는 걸까요? 한서윤 회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장녀도 둘째 아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문 뒤에 있는 막내 아들 뿐이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골목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문이 열릴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요?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 녹슨 소리를 내며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12년 만에 마주하는 막내 아들 윤재민이었습니다. 재민은 문틈 사이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서윤 회장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재민아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그 두 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2년의 세월이 그 두 글자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수척했습니다. 12년 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마흔이 조금 넘은 나이지만 50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집 안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누구야?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재민의 뒤에서 고개를 내밀고 한서윤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큰 눈망울이었습니다. 호기심과 경계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아버지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녀였습니다. 자기 손녀였습니다. 태어난 줄도 몰랐던 손녀. 5년을 살아왔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였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재민이 아이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린아, 방에 들어가 있어.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응. 하린이라고 불린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한 번 더 쳐다보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몰래 지켜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재민은 한서윤 회장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활짝 열어 비켜섰을 뿐이었습니다.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들어서는 순간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천장 모서리에는 검은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비가 새는 모양이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부엌과 거실이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구석에 작은 방 하나가 더 있었는데 아마 할인이의 방인 듯 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부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일었습니다. 냄비를 올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재민의 등이 보였습니다. 12년 전보다 훨씬 굽어 있었습니다.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산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티셔츠 사이로 보이는 목덜미에는 땀띠 같은 것이 나 있었습니다. 부엌 구석에 낡은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투명 테이프로 붙여놓았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싱크대 수도꼭지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뚝뚝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받이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였습니다. 앉자마자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밀린 고지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수도요금. 모두 빨간색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고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이달 안에 내지 않으면 끊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재민이 밥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스테인리스 그릇이었습니다. 곳곳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재민은 자기 그릇에 밥을 먼저 푸고 그 밥을 숟가락으로 덜어서 다른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한서윤 회장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한서윤 회장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자기 밥을 덜어 어머니에게 주는 아들. 반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민이 김치를 자기 그릇에 담았다가 다시 어머니 그릇으로 옮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김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반찬은 없었습니다. 계란 반찬도 나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된장찌개를 작은 냄비째 식탁 가운데 놓았습니다. 냄비도 낡았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재민은 한서윤 회장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국을 떠서 밥에 말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짠맛이었습니다. 간이 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목으로 넘기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재민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손가락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밴드가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지만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때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재민은 말없이 일어나 그릇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물이 나왔습니다. 찬물이었습니다. 온수가 안 나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씻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할인이의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내밀고 할머니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과 눈이 마주치자 아이는 화들짝 놀라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는 궁금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지하라서 집안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재민이 형광등을 켰습니다. 낡은 형광등이라서 깜빡거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제대로 켜졌습니다. 재민이 이불을 꺼냈습니다. 벽장에서 꺼낸 이불이었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이불이었습니다. 솜이 뭉쳐 있었습니다. 재민은 그 이불을 한서윤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재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 뭔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할인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과 함께 자는 모양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이불을 거실 바닥에 깔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장판 아래로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눕기 전에 작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반지하라서 창문은 천장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뿐이었습니다. 운동화, 구두, 하이힐. 신발들이 지나갔습니다.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은 차가웠습니다. 습기가 차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울고 있었습니다. 할인이가 들을까봐 이불 속에서 소리를 죽이며 우는 것 같았습니다. 한서윤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만난 어머니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12년 만에 만난 아들. 가난 속에서 딸 하나 키우며 홀로 버티고 있는 아들. 그 아들에게 자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잠에서 깼습니다. 제대로 잠을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몸이 뻐근했습니다. 바닥이 너무 딱딱해서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창문 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개어 벽에 기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재민에게 짐이 될 뿐이었으니까요. 할인이에게 낯선 할머니로 남는 것도 미안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문 쪽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때 할인이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이불 위에 할인이가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재민이 누워 있었습니다. 딸을 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할인이의 머리를 품에 안은 채였습니다. 재민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잠든 얼굴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를 한번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한서윤 회장은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철문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열었지만 낡은 경첩이 소리를 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잠깐 멈춰 섰습니다. 혹시 깼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계단, 2계단.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급한 발소리였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재민이었습니다. 맨발로 뛰쳐나온 재민이 계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 위아래에서 마주 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재민의 맨발이 찬 시멘트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난 또 벌면 되지만 엄마까지 애쓰게 하고 싶진 않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재민은 왼손을 들었습니다. 그 손의 약지에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금반지였습니다. 재민은 그 반지를 천천히 빼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끼고 있었던 반지라서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비틀며 조금씩 빼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왼손 약지, 결혼 반지를 끼는 손가락이었습니다. 그 반지는 결혼 반지였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았을 반지였습니다. 반지가 빠졌습니다. 재민의 손가락에는 하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반지가 끼워져 있어서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그 자국을 보니 재민이 정말로 이 반지를 단 한 번도 빼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재민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한서윤 회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재민은 어머니의 손바닥 위에 금반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재민의 체온이 남아있는 반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가락을 접어 반지를 쥐게 했습니다. 이거라도 가지고 가세요. 재민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손에 쥔 반지를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들의 손가락에서 막 빠져나온 반지였습니다.
작고 가벼운 금반지였지만 무거웠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무거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반지가 아니었습니다. 재민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12년 동안 손가락에서 빼지 않고 끼고 있던 반지였습니다. 이거 팔면 당분간은. 재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현실적인 계산을 하면서도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결혼 반지를 어머니에게 드리는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반지를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반지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은 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이것밖에 드릴 게 없는 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재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의 낡은 가디건 주머니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접힌 종이였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들킬까봐 조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금반지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손에 쥔 금반지에서 느껴지는 온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12년 만에 어머니를 배웅하는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금반지를 꽉 쥐고 올라갔습니다. 손바닥에서 반지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골목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큰 길로 나왔습니다. 그제야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로등 아래에 섰습니다. 손을 펼쳤습니다. 손바닥 위에 금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작은 반지였지만 한서윤 회장에게는 무엇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반지 안쪽을 보았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12년의 세월이 새겨진 자국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가디건을 여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종이의 감촉이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천천히 꺼냈습니다. 접힌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언제 넣었을까요? 재민이가 넣었을 겁니다. 몰래 조용히. 한서윤 회장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민의 투박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였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못난 아들이라 미안해요. 사랑해요. 그 순간 한서윤 회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털썩 앉았습니다. 금반지를 한 손에 쥐고 편지를 다른 손에 쥐고 한서윤 회장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골목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조 재벌의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서윤 회장은 재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돈이 아닌 사람에게서 오는 진짜 부를 마주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한서윤 회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청소차가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한서윤 회장을 비쳤습니다. 하지만 한서윤 회장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금반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꽉 쥐고 있어서 손바닥에 자국이 났습니다. 반지를 놓칠까봐 무서웠습니다. 다른 손에는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편지가 구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쥐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가로등을 잡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까보다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삐뚤빠뚤한 글씨였습니다. 연필로 쓴 글씨라서 흐릿했습니다. 종이도 낡았습니다. 구겨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마 주머니에 넣기 전에 여러 번 접었다 폈다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못난 아들이라 미안해요. 사랑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12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미안함,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 모두 이 짧은 문장 안에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재민이, 청년이 된 재민이, 그리고 오늘 본 수척한 재민이. 모든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디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 가까이에 두고 싶었습니다. 평생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금반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아지면서 반지가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작은 반지였습니다. 무게도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한서윤 회장의 손에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반지 안쪽을 다시 보았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재민이 12년 동안 이 반지를 끼고 살았습니다. 가난해도 힘들어도 이 반지만은 팔지 않았습니다. 지켜왔습니다. 그런 반지를 어머니에게 준 겁니다. 한서윤 회장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일어서야 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었으니까요. 한서윤 회장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민구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새벽 시간이라서 자고 있었을 겁니다. 여보세요? 정민구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깬 목소리였습니다. 민구 씨, 나예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정민구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바로 회사로 가려고 해요. 준비해 주세요. 회사요? 지금요? 네,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놔요. 부도설도 정정 보도 내고요. 이제 끝이에요. 한서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어제는 차가웠지만 오늘은 따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금반지를 가방 안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잃어버릴까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가 섰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뒷좌석에 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서윤그룹 본사로 가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낡은 동네를 벗어나자 점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나타났습니다. 깨끗한 거리들이 보였습니다. 한서윤 회장이 평소 살던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풍경이 전부였습니다. 권력이, 재산이, 지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손에 쥔 금반지 하나가, 가슴에 품은 편지 하나가 그 모든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택시가 서윤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빌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제 이 문을 나설 때와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한서윤 회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응, 민구 씨 왔어요? 네. 비서실장님께서 회장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고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낡은 가디건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제보다 살아있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구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고마워요, 민구 씨. 모든 준비 다 됐어요? 네, 정정 보도는 오전에 나갈 예정입니다. 주가도 곧 안정될 겁니다. 한서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 섰을 때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구 씨. 네, 회장님. 막내 재민이 말이에요. 지금 상태가 어때요? 정민구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한서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제 본 재민의 수척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에 붙어있던 밴드들이 떠올랐습니다. 아팠던 겁니다. 아픈데도 참고 있었던 겁니다. 당장 최고 의료진을 보내요. 그리고 한서윤 회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가슴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안주머니에 편지가 만져졌습니다. 금반지도 생각났습니다. 조용히 해요. 재민이가 모르게요. 절대로 내가 보낸 거라고 말하지 말고요. 정민구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서윤 회장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재민이가 사는 동리가 있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한서윤 회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재민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창밖을 향해 하는 말이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한서윤 회장은 오늘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일조보다 무거운 것이 있다는 걸. 그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은 금반지 하나와 편지 한 장으로도 충분히 전해진다는 걸.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회장실에서 복귀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부도설은 정정 보도가 나갔습니다. 주가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서윤 회장의 마음은 회사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꾸 재민이가 떠올랐습니다. 할인이가 떠올랐습니다. 그 좁은 반지하가 떠올랐습니다. 정민구 비서실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의료진을 보냈다는 보고였습니다. 하지만 재민이 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보낸 거냐고 물었고 정체를 밝히지 않자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한서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재민이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정민구 비서실장이 급하게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재민 씨가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한서윤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제가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가방을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도 없어서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72살의 나이에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서윤 회장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빨리 가요. 운전기사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시간조차 답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뛰어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응급실 복도에는 작은 아이가 혼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혼자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신발 한 짝은 제대로 신지 못해 벗겨져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할인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할인아. 할인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을 알아보았습니다. 며칠 전 집에 왔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할인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서윤 회장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할인이를 꼭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손녀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시죠? 의사 선생님께서 찾으십니다. 한서윤 회장은 할인이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중년의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환자분과 무슨 관계시죠? 어머니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이 말기 간부전입니다. 오래 방치하셨어요. 최소 1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텐데 병원에 안 오셨나 봅니다. 한서윤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었습니다. 치료 방법은 없나요? 간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빨리 해야 합니다. 그럼 검사해 주세요. 저부터요. 의사가 한서윤 회장을 보았습니다. 어머님 연세가 상관없어요. 검사해 주세요. 다른 가족들도 부를 테니까요. 한서윤 회장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장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왜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막내가 아파. 병원에 와야 해. 간 이식이 필요해. 그래서요? 한서윤 회장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검사 좀 받아줘. 가족이잖아.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웃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그 사람 가족 아니에요. 12년 전에 엄마가 자른 거잖아요. 지연아. 그리고 간 기증? 제 몸에 칼 대라고요? 됐어요. 전 안 해요. 조건이 있으면 말해봐. 한서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건이요? 그럼. 강남 빌딩 1개 제 명의로 주세요. 그럼 검사는 받아볼게요. 한서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장녀가 이렇게까지 변했을까요? 알았어. 빌딩 넘겨줄게. 한서윤 회장은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벤치에 털썩 앉았습니다. 장녀와 둘째 아들은 검사 결과를 듣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재민의 병실에 들르지도 않았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는 재민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문 앞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작은 손이 한서윤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울어?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할인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할머니가 울고 있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할머니라는 걸. 할인이의 할머니라는 걸. 할인이가 작은 손으로 한서윤 회장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아빠 괜찮을 거야. 작고 따뜻한 머리였습니다. 재민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빨리 기증자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병원 게시판에 공고를 냈습니다. 간 기증자를 찾는다는 공고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한 남자가 안내 데스크에서 뭔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배달업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배달기사인 모양이었습니다. 간 기증 공고 보고 왔는데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급하게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의사가 내려왔습니다. 남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서윤 회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배달기사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수한 인상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일하다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찾으셨나요? 한서윤 회장이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윤재민 씨간 기증 공고 보고 왔습니다. 혹시 재민이를 아세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비 오는 날이었죠. 남자의 이름은 박준호였습니다. 그는 3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박준호는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차들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박준호를 일으켰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다친 곳을 확인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 남자가 재민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뒤에서 차가 오고 있었거든요.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까지 따라와 주셨어요. 치료비도 내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죠. 그때 그분 주머니에 돈이 얼마 없는 걸 봤거든요. 한서윤 회장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재민이가 그런 일을 했었구나. 자기도 가난했으면서 남을 도왔구나. 그래서 간 기증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분이 절 살려주셨으니까요. 이제 제가 그분을 살려야죠. 박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검사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술 전날 밤 한서윤 회장은 재민의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재민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재민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재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사랑해, 재민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할인이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괜찮을 거지? 그럼 괜찮을 거야. 한서윤 회장은 할인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평생 기도해 본 적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인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아빠 괜찮대. 그래, 괜찮대. 한서윤 회장은 할인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회복실에서 재민과 박준호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재민은 퇴원했습니다. 한서윤 회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넓은 거실, 깨끗한 방, 따뜻한 난방. 재민과 할인이에게는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됐어. 당분간 여기서 지내. 회복할 때까지. 한서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민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이는 신나서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넓은 방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진열장이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그 진열장에 무언가를 놓았습니다. 금반지였습니다. 재민이 준 금반지였습니다. 진열장 안에는 그 금반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값비싼 보석도, 트로피도, 상패도 없었습니다. 오직 작은 금반지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액자도 놓였습니다. 재민이 쓴 편지였습니다. 못난 아들이라 미안해요. 사랑해요. 그 짧은 문장이 액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서윤 회장은 진열장 앞에 섰습니다. 금반지와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조보다 이게 더 무겁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재민이 뒤에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인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한서윤 회장, 재민, 할인이.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민이 직접 끓인 찌개였습니다. 할머니, 맛있어? 할인이가 물었습니다. 응,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한서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1조를 벌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가 된 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노을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진열장 안의 금반지가 노을빛에 반짝였습니다. 작지만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